사실은 전조 Today 증상의 we'll 의미는 discuss the 그 nuances of 혈관이 global 막혔다가 market 굉장히 trends. 운 좋게 풀린 거예요. 전조 증상의 굉장히 위험성은 그 이후에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많은 방송들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음악.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신간을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이 뇌졸중은 발생률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2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발생률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한 20% 가까이 되고 장애율이 3-40% 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뇌가 졸건, 이제 갑자기란 의미고요. 중은 가운데 중자지만 이건 타격을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다. 외상을 제외한 병을 말한대요. 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기려면 혈관적인 게 갑자기 생기는 유일한 원인이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괴사가 되는 상황을 뇌경색, 터지는 상황을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히 어떤 게 안타깝냐라고 하면은 초기에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응급치료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로 환자분의 장애 정도를 많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 증상의 굉장히 위험성은 그 이후에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조 증상이 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계시다가 아니면 그대로 이제 별거 아니겠거냐 하고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완전히 반신마비가 돼서 오시게 된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 지인도 있고요. 만약 그때 주무시지 않고 병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치료만 했다면 초기에 완전히 환자분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었는데 장애가 그대로 이제 고정이 된 상태로 한 1, 2년간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이 골든 아워의 정확한 의미는 결정적인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뇌졸중이 돼서 신경학적 손상까지 왔지만 당신에게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가 효용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정맥 주사로 주는 혈전 용해술은 4.5시간이고요. 뇌로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은 6시간 정도 내에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시술이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시술은 똑같습니다. 시술 자체는 다 꺼낼 수 있는데요. 뇌세포가 죽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모든 세포는 심각하게 죽으면 흉터로 바뀌거나 이제 재생이 되지 않죠. 어느 정도도 손상이 됐을 때는 위벽세포나 피부세포, 간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특히 간상이 돼도 원래대로 돌아가요. 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약에 그건 학술적인 수준이고요. 그 정도를 기대해서 뇌의 재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릴 때 태어날 때 뇌세포가 내 머리 안에 평생 가는 뇌세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태어날 때 1살일 때가 뇌세포가 가장 빵빵할 때입니다. 살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요. 계속 노화되면서 줄어들어가는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일뇌의 세포가 와장창 죽어나가는데 이 세포들이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30초는 이제 1분만 혈류가 끊어져도 바로 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흉터로 바뀌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 혈류가 안 들어가면 혈류가 가장 안 들어가는 센터 코어부라고 할 때 거기는 완전히 죽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혈류가 덜 들어가는 반음형 부위라고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치료 타겟이 되는데 점점 이 부위가 혈관이 막혀 있을 때 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그래서 6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혈류 영역이 다 죽어버려요. 혈전을 제거해도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 유교 시간이라는 골든 아워가 있다는 의미가 6시간째까지 가기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와서 일찍 할수록 완전 회복될 찬스가 높아지니까. 특히 뇌경색에 있어서는 6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빨리 본인의 인생을 걸고 빨리 도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간이나 신장이나 장경색 같은 게 작게 생기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뇌경색은 뇌가 우리 몸을 다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경색이 와도 우리가 금방 증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색 자체가 증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조 증상에 대한 많은 방송들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만성적으로 어지러웠다.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몸에 힘이 없다. 눈꺼풀이 떨린다. 입이 한쪽으로 힘이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사실 뇌졸중 환자는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것이라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던 증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전조 증상의 의미는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을 알면 전조 증상도 이해할 수 있는데 뇌졸중의 증상 자체가 한쪽 반신에 마비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팔다리가 안 들린다든지 한쪽 반신의 감각 이상 여기가 남의 몸 같다든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 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비틀비틀대거나 하는 증상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심하게 오는 게 대부분 뇌졸중 증상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왔다가 없어지면 그게 전조 증상이고요. 그럼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동맥경화라는 전구 병변이 있어서 혈전이 생겼다 풀린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컨디션 잠깐 안 좋았나? 내가 꿈을 꿨나? 착각을 했나?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주무시고 난 다음에 큰 뇌졸중을 맞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만 오시면 전조 증상 단계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의 중요성은 뇌졸중 증상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평상시 알고 있는 만성적인 두통 어지럼증 증상이 아니다. 두통이 머리에서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뇌의 어떤 혈관의 문제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잘못됐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뇌는 사실은 스스로의 통증을 못 느끼는 장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도 뇌 바깥에 있는 뇌막의 통증을 느끼고요. 뇌 혈관벽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 뇌체는 못 느껴요.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거의 대다수는 뇌 혈관의 운동 기능 이상이거나 아니면 뇌막의 압박 징후 내지는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뇌가 아니고 뼈 바깥에 있는 근육통을 두통으로 느끼면서 뇌 안의 통증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어떤 장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적인 두통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뇌출혈인데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일 때 일부 환자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큰 혈관에 동맥류가 있을 때 이게 파열이 됐을 때 생기는데요. 이게 더 큰 출혈이니까 심각한데 어떻게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냐? 동맥류의 파열이 아주 미세하게 생기는 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터졌을 때 사망률이 거의 50%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두통을 느끼는데 자기가 머리를 도끼로 맞은 줄 알았다라고 꽝하고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심해서 생기는 순간 의식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고 병원에 죽어서 오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갑작스런 병 중에 가장 처절하고 참담한 병인데요. 꽝하는 두통을 느꼈다가 풀리지 하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의 동맥류의 일부 파열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사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두통 자체를 전조 증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다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통을 전조 증상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온갖 이제 예민한 분들의 만성 두통을 자기가 이제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두통이 그 뇌졸중적인 증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좀 강변을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다 보는 것보다 평상시 자기가 CT나 MRI를 찍었었는데 동맥류가 있었던 사람에 한해서 좀 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극히 일부에서 맞기 때문에 대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명이라고 하고요. 이명이 생기는 원리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귀가 이제 높은 톤의 소리에서부터 점차 이제 우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청각세포가 본인이 평상시에 하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과발되면서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생기는 게 이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금 청각세포가 조금 노화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뭐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다든지 삐 하는 소리가 이런 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뇌의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하시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노화성 난청의 전조 증상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환자가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는데 귀가 안 들린다든지 갑작스럽게 이상한 이명이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부 뇌졸중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을 너무 강조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컨디션 이상으로 생긴 신경학적 이상을 뇌졸중의 증상을 오인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조 증상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거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단계 건강한 사람이 아무런 위험 요인도 없었는데 뇌졸중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이전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위험 요소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근데 30대 이후 특히 40대 이후에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이 있다.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 한 가지라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술, 담배를 건강에 해칠 정도로 좀 해왔었는데 몸에 갑작스럽게 그런 기능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뇌졸중을 첫 번째 머리에 두고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은 외래로 오시는 질환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뇌졸중에 걱정돼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자마자 요거는 지금 치료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발생하고 그날 끝납니다. 환자분의 예후를 그날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 아워라고 하는 시간 되기 6여 시간 이내기 때문에 환자분이 지금 마비가 온 증상이 확실하다 하면은 지금은 병원을 선별해서 가실 때가 아니고 당장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뇌경색이건 뇌출혈이건 일단 환자가 발생할 때 본인이라면 사실은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이제 목격자거나 보호자라면 본인이 부모님이나 이제 이런 분이 갑자기 대답이 없어서가 보니까 이제 몸을 한쪽을 못 가누고 낑낑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혀 대화가 갑자기 되지 않거나 누워서 의식은 있는데 뭐 약간 멍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뭐 요런 상태가 되면 다 이제 뇌졸중을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도 해주겠다는 생각을 되게 하시는 게 갑자기 하지도 않던 이제 바늘을 가져서 손을 딴다든지 우황청심원 같은 걸 찾아가지고 입에 먹인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마구 주무른다든지 하십니다.
팔다리는 정말 많이 주무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해가 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현재 뇌졸중이 생겼을 때의 현재 상황은 뇌 세포가 죽은 거예요. 팔다리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뇌세포가 죽은 것 때문에 이제 구음장애 내지는 삼킴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여기 있는 침 같은 게 기도로 흡인될 수가 있어요. 그 환자분한테 뭘 먹이는 거는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황청 심원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손가락을 따는 행위 같은 경우는 손발이 망가진 게 아니고 뇌가 망가져 손발이 못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피를 나게 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감염의 우려만 있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마찬가지. 팔다리에 혈액이 안 도는 게 아니라 뇌가 안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등은 과학적으로 아무 거가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 굳이 해야 되겠다 하면 첫 번째로 1번은 바로 127을 먼저 전화하셔야 되고요. 119를 전화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본인 집에 그 HH우가 도달을 하는 시간이 평균 5.4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이렇게 대면대면 살다가 마침 이제 부모님이 쓰러져서 이제 그때 최대한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일생일 때 효심을 발휘해서 자가용도 물고 와서 이제 어떻게든 어머님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119 전화하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는 속을 개워낼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고개만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행동도 해가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구급처치는 구급대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워낙 요즘 이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환자분이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독특하게는 심장이 문제가 됐으면 심장이 아프다고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뇌졸중이 생기면 의식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거꾸로예요. 심장이 멈추면 의식이 없어지고요.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게 되면 심장 갑자기 안 뛰기 때문에 뇌로 아무런 혈류가 가지 않으면서 뇌 전체가 갑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는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멀쩡인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숨 쉬는 거가 무관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건 1번이고 환자가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럼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심폐소생술 하는 것보다 일단 129를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이제 전체적인 교육 과정들이 많이 변해 왔는데요. 예전에는 심장을 압박을 하다가 호흡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규정이 바뀐 게 호흡 신경 쓰지 말고 압박만 빠른 속도로 1초에 한 번씩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결과를 봤더니 숨을 쉬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제 심장 압박이 훨씬 더 도움이 됐더라 라는 것 때문에 심폐소생술 관련된 것도 변화해 온 거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 하면 안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조금 있는데요.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야 되는 경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통계를 해놓고 보면 잘못한 경우에도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이제 없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생각이 들면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다수 어떤 경우냐?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본인이 의식이 없다. 내지는 완전히 경련을 하는 것처럼 약간 발작을 한다. 해도 됩니다.
환자가 본인이 의식을 표현할 수 있고 약간 반대쪽을 움직일 수 있는데 뇌졸중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데 심폐소생술은 그 당시 그 행동이 환자를 살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이 발생될 때까지 생각보다 많이 산 넘고 물 건너는 상황들이 있다.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생기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책을 낸 거에서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 건강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을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0단계, 그 다음에 위험인자 있는 사람을 1단계, 동맥경화가 생긴 사람을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온 사람을 3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와서야 비로소 뇌졸중이 생긴다는 건 본인이 뇌졸중을 생기게 하려고 본인은 몰랐지만 적어도 5년에서 한 20년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 꾸준한 노력을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전을 한다는 거를 경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단계냐?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 동맥경화는 멀쩡한 혈관에 동맥경화란 병이 오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 술, 담배를 정말 지독하게도 관리 안 하셨을 때 혈관들이 못 버티고 생기는 흉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쪽 벽이 그렇게 변성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뇌졸중을 하기 위한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을 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장전을 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야만 발사가 되는 거니까 방아쇠에만 안 당기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동맥경화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동맥경화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혈관 안쪽 벽이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파열되거나 혈관 안쪽 벽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왜고를 하지 않고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전조가 되는 상황들을 본인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안 좋은 결정적인 동맥경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과로를 했다. 잠을 잘 못 잤다. 일을 너무 힘들게 했다.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심하게 했다. 최근에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가 굉장히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인 생활을 지금 한두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딱 고환길 때 안 좋았던 동맥경화가 파열되거나 혈전이 생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장전이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장전시킬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걸 관리 안 해서 이미 장전을 했는지, 그걸 본인이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건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간의 소중함과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혈관이 막혔다가 운 좋게 풀린 경우로 이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승훈 교수의 이야기는 골든아워, 즉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뇌세포는 단 몇 초만 혈류가 끊겨도 손상되며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라는 총알이 장전될 수 있다는 비유는 가슴을 울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넘어
삶에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겠지라며 경고를 무시하지만 그 작은 방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나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지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해요.